맨해튼 새벽,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줄이 시장의 심장을 쥐었습니다. 중국, 트럼프의 주가, 민감성 겨냥 결국 물러설 것. 숫자가 빨개지면 말은 부드러워지고 초록이면 다시 칼날이 섭니다. 그날도 워딩 폭탄이 하늘에서 쏟아졌죠. 그러나 진짜 무기는 히토류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세계가 밈과 소문으로 흔들릴 때 서울의 브리핑룸은 단 3마디로 소음을 잘랐습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소란이 커질수록 한국은 호흡을 낮췄습니다. 그 밤, 무엇이 공포의 각도를 무디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리버 스콧입니다. 30년을 월가에서 보냈죠. 리스크 애널리스트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숫자 뒤에 숨은 공포를 읽는 겁니다. 새벽 4시, 맨해튼 아파트의 서재에 불이 켜졌습니다. 커피 향이 어둠 속에 퍼지는 동안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을 읽고 있었죠. 중국 트럼프의 주가 민감성 겨냥, 결국 물러설 것으로 확신. 제목만 봐도 심리전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화면을 둘로 나눴어요. 왼쪽엔 트럼프의 과거 트윗 타임라인, 오른쪽엔 S&P 지수 차트를 띄웠죠. 2018년 3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좋은 것이며 이기기 쉽다는 트윗 직후 지수가 2.4% 하락. 같은 해 8월, 시진핑 주석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는 멘트가 나오자 반등. 패턴이 선명했습니다. 숫자가 빨갛게 변하면 워딩이 부드러워지고 초록불이 켜지면 다시 강경해지는 거죠. 전화가 울렸어요. 월가의 오랜 동료 마이클이었습니다. 올리버, 이번 건 봤어?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낸다는데. 히토류는 미끼야. 제가 답했죠. 진짜 무기는 따로 있어. 주가를 쥐는 자가 판을 흔든다는 걸 중국도 알고 있거든. 마이클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아?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어. 서울로. 노트북을 펼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첫 줄에 적은 문장은 이거였어요. 이번 출장은 심리의 급소를 확인하는 여정. 다음 줄엔 더 짧게 적었죠. 공포를 다스리는 자가 이긴다. 창밖으로 새벽에 뉴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전광판들이 하나둘 밝아지는 걸 보며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결제했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묘한 예감이 들었죠. 이번 판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 될 거라는. 제가 한국에 주목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유럽 재정위기, 2016년 브렉시트, 2020년 팬데믹. 매번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한국 시장은 특이한 패턴을 보였거든요. 처음엔 함께 흔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감정선이 끊어진 듯 차분해지더라고요. 마치 공포의 전염을 차단하는 방역막이 작동하는 것처럼. 비행기 티켓 확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인천행, 내일 저녁 출발. 서재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어요. 워싱턴과 베이징을 잇는 선 한가운데 작은 반도가 보였죠. 폭풍 속에서도 감정선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심리전의 변수로 떠오른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자료를 뒤적였어요. 중국 상무부의 최근 성명들,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응 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브리핑 속기록까지. 세 나라의 언어가 만들어내는 온도차가 흥미로웠죠. 워싱턴은 뜨겁게 달아오르다 식기를 반복하고 베이징은 차갑게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서울은 이상하게도 청화 같은 36도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심리전의 승자는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가진 자다.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뉴욕의 아침이 시작됐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서울의 밤을 그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올리버 스콧, 심리전의 급소를 찾아 서울까지 날아온 사내죠. 공항 리무진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제 머릿속엔 이미 내일 회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의도의 한 빌딩 23층 회의실. 창밖으로 국회의사당 도미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를 들어 올렸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 2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지만 핵심은 세 줄에 압축돼 있었어요. 전략 물자의 우후의 수출 금지, 제3국 가공 후 재수출 통제, 최종 사용처 추적 의무화, 미국의 SDN 리스트를 벤치마킹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제재 대상을 지정할 때 쓰는 특별 지정 국민 목록, 그 구조를 중국이 거울처럼 뒤집어 적용한 거였죠. 제재의 문법을 배워서 되돌려주는 방식, 월가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이렇게 정교한 심리 설계는 처음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윤이 들어왔죠. 한국 정부의 통상 브리핑을 담당하는 실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서윤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올리버 선생님이 보신 문서, 표면적으론 히토류 통제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죠. 공포의 증폭. 제가 받아쳤어요. 한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히토류 공급 차질은 6개월 후에나 체감되겠지만 주가는 오늘 당장 반응하니까요. 제가 노트북을 열어 어제 저녁 뉴욕 증시를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평균 3% 하락. 아직 실물 피해는 없는데 공포만으로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가 증발한 거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실제 부실보다 부실에 대한 공포가 더 큰 피해를 만들었죠. 재료가 아닌 심리의 전염이 진짜 무기죠. 한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원보다 무서운 건 확신의 붕괴. 창밖으로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여의도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모습이 마치 일상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심리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한서윤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였죠. 흥미로운 건 히토류 대체 공급원 확보나 비축량 증대 같은 물리적 대응은 맨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첫 페이지는 온통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공포를 계산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한서윤이 설명했죠.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비이성적 결정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의 역할은 그 공포를 숫자와 로직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지며 정신이 더 또렷해졌죠. 뉴욕의 동료들은 지금쯤 잠들어 있을 시간. 하지만 이곳 서울에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심리의 전쟁 말이죠. 한국은 이상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공포에 압도되거나 맞불을 놓는데 여기선 침착함으로 승부하네요. 한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확히 중립적인 미소였죠. 우린 분단 국가예요. 70년 넘게 심리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공포를 다스리는 건 생존의 기술이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응은 뭡니까? 준비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한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죠. 공포를 계산으로 바꾸는 침착함으로 승부한다. 회의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탁자 위엔 중국의 통제 문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20페이지의 위협. 하지만 한서윤은 그걸 한 문장으로 무력화시켰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노트에 오늘의 결론을 적었습니다. 히토류는 미끼였다. 진짜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서울의 호텔 스위트룸 새벽 3시. 뉴욕은 지금 오후 2시겠죠. 저는 3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켜놓고 타임라인을 훑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트루소셜 계정,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그리고 한국 정부의 브리핑 속기록. 3개의 다른 언어가 만들어내는 온도차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1월 1일부터 중국 제품에 100% 관세. 트럼프의 포스팅이 동부시간 오전 10시에 올라왔어요. 숫자 폭탄이었죠. 100%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이 요동쳤고 위안화는 3분 만에 0.8% 하락했어요. 제가 스크린샷을 찍는 순간 또 다른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다. 불과 30분 강역이었어요. 마치 시장을 흔들어 놓고는 다시 달래는 것 같았죠. 제가 노트북 화면을 확대해서 봤더니 두 포스팅 사이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하락했다가 100포인트 회복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심장박동 같은 그래프. 누군가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신호였죠.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새벽의 서울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트럼프의 과거 발언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패턴이 있었어요. 강경 발언 직후엔 반드시 유화 제스처가 따라왔고 그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장의 반응 속도를 학습하는 것처럼 전화가 울렸습니다. 베이징의 딜레이였어요. 우린 IMF 회의에서 만난 이후 종종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였죠. 올리버, 보고 있나? 워딩 게임이 점입가경이야. 숫자로 먼저 치고 말로 달래는 패턴이네. 제가 답했습니다. 딜레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쪽 메시지는 일관돼. 싸움은 원치 않되 두렵지 않다. 이 문장을 벌써 10번은 반복했을 거야. 제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대변인 브리핑, 부장급 인터뷰, 관영 매체 사설까지 똑같은 문장이 각기 다른 맥락에서 반복되고 있었죠.
마치 주문을 외우듯 혹은 방패를 세우듯. 지구전 선언이군. 제가 중얼거렸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진레이가 말했죠. 미국은 죽에 민감하고 선거 사이클에 묶여 있어. 하지만 우린 통화가 끊겼습니다. 일부러 끊은 건지 회선 문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죠. 중국은 긴 호흡으로 가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다시 한국 정부의 브리핑 속기록을 펼쳤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은 숫자 전쟁에도 감정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무역 질서를 지지합니다. 이 한 문장을 다양한 변주로 반복할 뿐이었죠.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은, 하지만 흔들림 없는 톤. 노트북 알람이 울렸어요. 뉴욕장 마감 30분 전. 저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켜고 오늘의 변동성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미엑스가 28포인트, 공포지수가 높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상하리만치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태풍의 눈처럼.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거든요.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였어요. 변하지 않는 불빛. 그걸 보며 깨달았죠. 이 워딩 전쟁에서 한국의 무기는 반응하지 않음이라는 걸. 다시 자리에 앉아 오늘의 분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숫자 폭탄과 즉각 철회의 이중 플레이. 시장 반응을 보며 실시간 조정. 단기 레버리지 극대화 전략. 중국 원칙적 대응의 일관된 반복. 두렵지 않다는 메시지로 장기전 의지 표명. 시간을 무기로 쓰는 소모전 전략. 한국 최소한의 반응. 원칙론만 반복하며 감정선 차단. 소음을 자르는 침묵의 전략. 그때 한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오전 브리핑 참관하실래요? 우리가 어떻게 소음을 자르는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창밖에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워딩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커피를 새로 내리며 생각했어요. 말의 전쟁에서 이기는 건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라는 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워딩에 워딩으로 맞서면 둘 다 소음만 키운다. 톤 관리가 핵심이다. 그리고 그 밑에 더 작은 글씨로 덧붙였죠. 한국의 짧고 단단한 브리핑은 소음을 자르는 칼날이 된다. 아침 7시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브리핑장으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트럼프가 또 새로운 포스팅을 올렸더군요. 중국과 아름다운 딜을 만들 수 있다. 전형적인 당근. 하지만 시장은 이미 학습했는지 선물 지수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운전사가 물었어요. 외국분이신가요? 요즘 뉴스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한바탕 하던데 걱정되시겠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되물었죠. 운전사는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린 익숙해요. 70년 넘게 이런 거 봐왔으니까 호들갑 떨면 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히토류도 반도체도 아닌 바로 이 담담함이라는 걸.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이 묘한 평정심 말이죠. 저는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광화문 광장이 내려다 보이고 그 너머로 경복궁의 처마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은 아이패클 일주일 앞둔 시점. 전 세계가 경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큰 합의는 없을 거라는 걸. 테이블 건너편에 정우석이 앉아 있었어요. 민간 싱크탱크의 협상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을 가진 사내였죠. 40대 후반의 정우석은 담배 냄새와 커피 향이 묘하게 섞인 채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올리버 씨, APH에 큰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은데 전 다르게 봅니다. 정우석이 말문을 열었어요.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석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어요. 중국 상무부의 최근 성명이었죠. 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장기전 선언이에요. 정우석이 설명했죠. 베이징은 이미 내년, 내후년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은 제가 끼어들었어요.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걱정하고 있겠죠. 정우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시간 지평선이 완전히 다른 두 플레이어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노트를 펼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에서 30년을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시간이야말로 가장 비싼 화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그 화폐를 무제한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한 셈이었죠. 미국은 기술 패권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AI, 반도체, 퀀텀 컴퓨팅. 이 분야에서 뒤처지면 다음 세기의 주도권을 잃는 거니까요. 정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조급해지는 거죠.
기술 격차가 좁혀지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울의 일상적인 소음이었지만 이 순간엔 묘하게 상징적으로 들렸습니다. 경고음처럼 혹은 시간이 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정우석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에이페크 의제 초안이었죠. 디지털 경제,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화려한 주제들이 나열돼 있었지만 정작 핵심인 미중 무역, 갈등은 지역 경제 협력 강화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없음이 가장 값비싼 합의입니다. 정우석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였어요. 그들은 항상 뭔가 극적인 합의, 깜짝 발표를 기대하니까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 보니 때로는 합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화화가 울렸어요. 뉴욕의 마이클이었습니다. 올리버, CNBC에서 난리야. AP치에서 빅딜이 나올 거라고 다들 떠들어대는데 내 생각은 빅딜은 없을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있거든. 그럼 뭐가 나와? 시간 벌기. 제가 답했어요. 서로 시간을 버는 거지. 중국은 장기전으로, 미국은 선거까지.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시장은 또 롤러코스터겠네. 통화를 끊고 다시 정우석을 봤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전고가 가까워지면서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의 일상적인 풍경. 한국의 전략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정우석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의 편에 서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순간 한서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 PC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방금 청와대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에이페크 관련해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원칙적 입장만 반복했어요. 건설적 대화를 기대한다.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요. 정우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저는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조급함이 없었다는 것. 마치 이미 결말을 아는 사람들처럼 차분하게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장기전일수록 겁먹는 쪽이 먼저 양보한다. 공포를 다스리는 자가 협상 테이블의 시간을 통제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이번 APH는 정말 특별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특별함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일 거라고. 로비에 도착하니 대형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에이페크 정상회의, 역사적 합의 기대감 고조.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기자들은 늘 드라마를 원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밖으로 나가니 서울의 가을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절은 서두르지 않고 자기 속도로 변하고 있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 게임에서 침착할 수 있는 이유를 사계절을 겪으며 기다림을 배운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걸.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운전사가 또 말을 걸었어요. 손님, 외국분이시죠? 요즘 한국 오셔서 뭐 하시나요?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에이펙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큰일 날 것처럼 뉴스에서 떠들던데 별일 없을 거예요. 늘 그랬듯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기가 한국이니까요. 조용해 보여도 다 계산이 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뉴욕은 지금 새벽일 텐데 아마 선물시장 트레이더들은 잠도 못 자고 에이페크 관련 뉴스를 기다리고 있겠죠.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The Art of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의 기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시장은 극적인 합의를 기대하지만 진짜 승자는 기다릴 수 있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의 편에 선다. 서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새벽 2시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욕은 지금 오후 1시. 월가의 동료들이 점심 먹으러 나갔을 시간이지만 그들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을 거예요. 레딧, 트위터, 디스코드.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전쟁터에서 공포가 밈이 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띄운 월스트리트 배츠 포럼. 한 달 전만 해도 여긴 그저 주식 투기꾼들의 놀이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China's Long Game이라는 스레드의 댓글이 3,0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죠. 누군가 만든 짤이 계속 리트윗되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주가 차트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 그 아래 캡션은 시장이 피 흘릴 때 그는 항상 접는다. 였습니다.
제가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밈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진핑이 체스를 두는 모습과 트럼프가 틱택토를 하는 모습을 대비시킨 것. Patience vs Panic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죠. 또 다른 건 롤러코스터를 타는 투자자들 그림. 미중 무역전쟁 시즌3라는 자막과 함께 전화화가 울렸어요. 마이클이었습니다. 올리버 봤어? 트레이딩 플로어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 무슨 일인데? 아침에 올라온 뉴스, 점심에 반박, 저녁에 또 다른 해석. 하루에 3번씩 포지션을 바꿔야 할 지경이야.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묻어났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에 서울은 고요했지만 디지털 세계는 잠들지 않고 있었죠. 감정 피로가 투자 심리를 좀먹고 있군. 제가 말했어요. 마야, 어제 우리 팀 막내가 그만뒀어. 더는 못 버티겠다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포트폴리오가 롤러코스터 타는 걸 못 견디겠다는 거야.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공포는 데이터보다 빨리 전염된다. 마이클이 이어서 말했어요. 있잖아, 요즘 플로어 분위기가 이상해. 차트 대신 사람들 표정을 더 많이 봐. 누가 먼저 패닉 버튼을 누를까 서로 눈치 보는 거지.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블룸버그 터미널을 켜고 변동성 지수를 확인했습니다. VIX가 32포인트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한국 코스피의 변동성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 현저히 낮았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한국 시장은 이 공포의 전염에서 비켜나 있는 걸까? 다음 날 오전, 여의도의 한 증권사 트레이딩 룸을 방문했습니다. 한서윤이 안내해준 곳이었죠.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트레이더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뉴욕의 트레이딩 플로어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하네요. 제가 한서윤에게 말했어요. 네, 늘 이래요. 한서윤이 답했죠. 고함치고 흥분해봐야 숫자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한 트레이더가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외국인 순매도 2천억이네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기관은 받아주고 있고요. 패닉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트레이더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패닉 셀링교? 그거 하면 누가 이득 봅니까? 싸게 주워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의 모니터를 봤습니다. 차트는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마치 태풍을 일기예보로 보듯이. 점심시간 한서윤과 근처 식당에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면발을 먹으며 그녀가 말했어요. 올리버 씨,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담담한지 아세요? 궁금했습니다. 우린 IMF를 겪었어요. 그때 배웠죠. 패닉이 가장 비싼 값을 치른다는 걸. 한서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린 분단 국가예요. 70년 넘게 전쟁 일보 직전이라는 헤드라인과 살아왔죠. 공포에 무뎌진 게 아니라 공포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식당을 나와 걸으며 저는 서울의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걷고 웃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마치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게 다른 행성의 일인 것처럼. 호텔로 돌아와 다시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밈이 올라와 있었어요. 각국 투자자들을 표현한 그림이었죠. 미국 투자자는 심장을 부여잡고 있고 중국 투자자는 명상하고 있고 일본 투자자는 차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는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Koreans don't panic, they eat 라면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공포에 대한 각 문화의 대응 방식을 정확히 포착한 거였죠. 저녁 정우석과 통화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안정적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뭔가요? 무표정한 평정,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정우석이 웃었어요. 맞아요. 우린 그걸 포커페이스라고 부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어요. 뭔데요? 우린 공포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시스템의 문제로 봅니다. 개인이 패닉에 빠지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전화를 끊고 저는 오늘의 관찰을 정리했습니다. 공포의 전염 메커니즘, 소셜미디어가 증폭기 역할, 미미 감정을 형상화하고 확산, 뉴스 사이클이 짧아질수록 감정 피로 누적, 집단 패닉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됨, 한국의 대응, 무표정한 평정으로 전염 차단, 시스템적 사고로 개인 감정 통제, 과거 위기 경험이 백신 역할, 일상의 지속으로 공포 희석,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무표정한 평정은 공포 전염을 차단하는 방역막이 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마치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포커페이스인 것처럼. 다음날 아침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앉아 있습니다.
기자석 맨 뒤쪽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직접 목격하려고 왔죠. 오전 10시 정각 한서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 최소한의 액세서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표정. 마치 정밀하게 조율된 악기 같았어요.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미중 무역 갈등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화려한 수사도 장황한 설명도 없었죠. 단 한 문장. 하지만 그 문장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즉시 손들이 올라갔어요. 로이터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비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히토류 수입 대체선을 확보했다는 건가요? 한서윤이 대답했어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계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공개할 것입니다. 블룸버그 기자가 끼어들었어요. 중국의 수출 통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에 불필요한 동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사실 하나, 원칙 하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본 아사히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요? 한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따릅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동시에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다. 아니, 한국 자신을 선택한다. 질문이 계속됐어요. 더 자극적이고 더 도발적인 질문들. 하지만 한서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톤은 일정했고 속도도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메트로놈처럼 미국이 추가 압박을 가한다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복 조치를 확대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진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그때 가서 보시면 압니다. CNN 기자가 일어섰어요. 붉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었죠. 한국 정부는 너무 모호하게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한서윤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미소. 불안은 모를 때 생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메모를 정리했죠. 20개가 넘는 질문에 한서윤은 단 한 번도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10단어 이내. 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이 만들어낸 메시지는 강력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정우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죠. 이게 한국식 커뮤니케이션인가요? 정우석이 담배를 꺼내며 말했어요. 우린 이걸 여백의 미라고 부릅니다. 말하지 않은 부분이 말한 부분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하죠. 우리는 청사 앞 벤치에 앉았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식 브리핑과 정반대네요. 제가 말했어요. 워싱턴에서는 더 많이, 더 자세히 설명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생기죠. 정우석이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말이 많으면 빈틈도 많아집니다. 해석의 여지, 오해의 가능성, 공격받을 지점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연준 의장이 길게 설명할수록 시장의 혼란은 커졌죠. 한서윤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불안은 모를 때 생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정우석이 웃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뭘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다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죠.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으며 정우석이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올리버 씨 한국 속담 중에 침묵은 금이라는 말 아세요? 비슷한 영어 표현도 있죠. 하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서양에서는 침묵을 수동적인 것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침묵은 능동적 선택이에요. 전략적 도구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건가요? 위기가 클수록 말은 줄어들 겁니다. 정우석이 답했어요. 그게 우리 방식이니까요. 오후에 호텔로 돌아와 오늘 관찰한 것을 리포트로 작성했습니다. 한국식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특징, 극도의 간결성, 평균 10단어 이내 답변, 감정 배제, 톤과 속도의 일관성 유지, 확신의 연출, 안다는 메시지 반복, 전략적 모호성, 구체성을 피하고 원칙만 제시, 여백의 활용, 말하지 않은 것으로 메시지 전달. 저녁이 되자 뉴욕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이었죠. 올리버, 한국 정부 브리핑 봤어? 우리 쪽 애널리스트들이 당황하고 있어. 너무 짧아서 분석할 게 없다고. 그게 포인트야. 제가 말했어요. 분석할 거리를 주지 않는 거지.
무슨 의미야? 생각해봐. 트럼프나 중국이 장문의 성명을 발표하면 어떻게 되지? 단어 하나하나가 해석되고 추측되고 왜곡되잖아. 하지만 한국은 그 게임을 거부하는 거야. 해석할 여지를 아예 주지 않는 거지.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차분한 거군. 과도하게 해석할 재료가 없으니까. 정확해.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죠. 변함없는 불빛, 한결같은 신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심리공학이다. 그리고 그 밑에 한서윤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단 5글자. 하지만 그 5글자가 만들어낸 고요함이 폭풍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한국은 침묵과 절제로 말보다 큰 메시지를 만든다. 다음 날 경주로 가는 KTX를 탔습니다. 아페크 정상회의를 2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죠. 창밖으로 한국의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황금빛 들판, 붉게 물든 산,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물.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제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각국 대표단의 도착 소식, 회담 일정 조정,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오고 누가 오지 않는가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 옆자리에 정우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참석자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죠. 시진핑 주석 체류 기간이 하루 단축됐네요. 정우석이 중얼거렸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외교 무대에서 시간은 곧 메시지니까요. 하루 일찍 떠난다는 건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신호예요. 경주역에 도착하니 이미 도시 전체가 APS-C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참가국 국기들이 거리마다 펄럭이고 있었고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긴장감보다는 축제 분위기에 가까웠어요. 호텔 체크인을 하는데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베이징의 진레이였어요. 올리버, 여기서 만나는군. 진레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중국 대표단과 함께 온 건가요? 옵저버 자격이야. 공식 일정 밖에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는 호텔 바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에이페크 큰 합의는 없을 거야. 진레이가 단언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해요? 진레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선언문 초안 봤어? 핵심 조항들이 전부 브레킷으로 묶여 있더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브레킷. 외교 문서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는 기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중 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문구 하나 합의가 안 되는 거야. 진레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예를 들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부분. 미국은 규칙 기반을 넣고 싶어 하고 우린 상호 존중을 넣고 싶어 해. 단어 하나지만 그 뒤에 숨은 철학이 완전히 달라. 저녁 한서윤과 정우석을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불국사 근처의 한정식집이었죠. 내일 비공식 만찬이 있습니다. 한서윤이 말했어요. 겉으론 화기애애하겠지만 진짜 신경전은 자리 배치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자리 배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우석이 설명했죠. 누가 누구 옆에 앉느냐가 외교 메시지가 됩니다. 가까이 앉으면 우호적, 멀리 앉으면 거리두기. 그리고 중간에 누굴 두느냐도 중요하죠. 한서윤이 덧붙였어요. 한국은 주체국이니까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되 어느 쪽에도 치우쳐 보이면 안 되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정우석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올리버 씨, 이번 에이펙스의 진짜 성과가 뭔지 아세요? 뭐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파국도 결렬도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최선이죠. 다음 날 오전, 메인 회의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원탁이 설치돼 있었고 각국 국기가 자리마다 꽂혀 있었어요. 텅 빈 회의장이었지만 곧 여기서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대화들이 오갈 거라는 생각에 묘한 긴장감이 들었죠. 한 스태프가 선언문 초안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연히 흘깃 본 페이지에 정말로 브레킷이 가득했습니다. 로 묶인 문구들, 합의되지 않은 빈칸들. 오후에 기자회견장 근처에서 마이클의 전화를 받았어요. 올리버, 뉴욕은 지금 에이페크 결과 예측으로 도배되고 있어. 빅딜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커. 빅딜은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언문조차 제대로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 그럼 시장은 실망하겠네. 아니, 오히려 다행이야. 최악의 시나리오는 회담 결렬이니까 그것만 피해도 성공이지. 저녁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저는 프레스룸에서 생중계 화면으로 지켜봤죠. 각국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겉으론 화기애애했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한 거리두기가 보였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엔 정확히 3사람이 서 있었고 2사람은 한 번도 직접 대화하지 않았죠. 외교 참사다! 한 미국 기자가 소리쳤어요.
정상끼리 대화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한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프레스룸 뒤편에 서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만찬이 끝난 후 한서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냉랭했죠.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파국은 없었어요. 한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한 거였고요. 다음 날 새벽 최종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핵심 쟁점들은 모두 모호한 표현으로 뭉뚱그려져 있었어요. 무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 대화, 다자주의 강화, 포용적 성장, 아무 의미도 없는 외교 수사들의 나열이었죠. 정우석이 제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빈칸이 보이시나요? 빈칸이요? 합의되지 않아서 빠진 부분들이요. 그 빈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선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중요한 건 쓰여진 게 아니라 쓰여지지 않은 것들이었죠. 관세이나 약속도, 무역 분쟁 해결 방안도, 어떤 구체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이 없음이 가장 값비싼 합의입니다. 정우석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A피치 끝나고 경주를 떠나는 기차 안. 창밖으로 다시 가을 풍경이 흘러갑니다. 제 노트북엔 이틀간의 관찰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경주 에이펙의 교훈. 때로는 합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합의다. 빈칸이 채워진 것보다 더 많은 걸 말한다. 파국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외교적 성과, 소란 대신 품격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빈칸을 감정이 아니라 품격으로 메우려 한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추가했죠. 소란을 택하지 않는 용기, 조용한 강함이 한국의 힘. 서울에 도착할 무렵 뉴욕 시장이 개장했다는 알림이 왔어요.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 시장은 APS의 무결과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최악을 피했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제가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때로는 빈칸이 정답이야. 그가 답장했습니다. 한국식 지혜인가? 그런 셈이지. 새벽 5시, 창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책상 위엔 경주 회의장 배치도와 브레킷 투성이 초안, 그리고 제가 남긴 짧은 문장들이 겹겹이 놓여 있었죠. 노트북을 켜자 프리마켓 그래프가 떴습니다. 선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공포의 각도는 어제보다 무뎌 보였습니다. 먼저 제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오늘도 확인할 건 하나, 톤의 주도권. 7시가 조금 넘어 마이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빅딜은 없겠지? 없어도 괜찮아. 저는 느리게 답했습니다. 파국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메시지야. 시장이 원하는 건 더 큰 소리가 아니라 덜 흔들리는 기준이니까.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장으로 오프닝 하겠어. 통화가 끊기고도 그 끄덕임이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음량을 키우고 누군가는 박자를 고칩니다. 오늘 서울은 후자를 보여줄 겁니다. 10시 정부청사 브리핑룸. 한서윤이 단상에 섰습니다. 문장은 짧고 속도는 일정했고 숨 고르기가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세 마디가 공간의 소음을 쓸어냈습니다. 질문이 몰릴수록 답은 더 간결해졌고 목소리는 끝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워딩의 칼날엔 리듬으로 대응. 확신은 수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태도에서 나온다. 점심 무렵 질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장기전을 다시 말했습니다. 싸움은 원치 않되 두렵지 않다. 오래 들은 문장이지만 오늘은 뜻이 분명했습니다. 선언문 빈칸이 떠올랐습니다. 합의되지 않아 남겨둔 여백들. 실패의 흔적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과잉 비용을 막는 안전밸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빈칸을 늘리는 쪽보다 빈칸을 견디는 쪽이 시간을 가져.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심리를 보러 왔군. 그래.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급소는 마음이야. 해가 기울 무렵 한강을 걸었습니다. 물 위 불빛이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경주에서 읽었던 자리 배치의 계산, 선언문 빈칸의 의미, 브리핑룸의 일정한 박자,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모였습니다. 히토류보다 무서운 건 확신의 붕괴였고 그 확신을 붙드는 힘은 말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그 태도를 일상처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은 속도, 질서를 깨지 않는 소리, 필요할 때만 나오는 짧은 대답. 밤이 되어 다시 그래프를 열어보았습니다. 변동성은 남았지만 공포의 전염은 아침보다 느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무결과를 실망으로 번역하지 않은 이유가 선명했습니다. 최악을 비켜간 채 시간을 벌었다는 안도.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히토류는 재료였다. 트럼프의 급소는 주가의 공포였고 한국은 그 공포를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기준은 큰 소리로 세우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리듬으로 세운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위 불빛은 아직 잔잔했습니다. 내일의 워딩은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래도 오늘 확인한 한 문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